자,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쫓는 것 같은 직감이 드는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트릭은 뒤에 오는 수상한 사람을 떨치거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을 쫓고 있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세요. 오른쪽으로 서너 바퀴를 돌면 다시 출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 트릭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잘 아는 동네라면요. 두 번째,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땐 똑똑하게 움직이세요. 모퉁이를 돌자마자 뛰기 시작해서 쫓는 사람이 여러분을 놓치게 만드세요. 만약 가본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승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녕!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인 척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갈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더 큰 공공장소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쫓기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말이죠. 소름 끼치겠지만 길을 쫓아온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기억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오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보죠. 거리에 인적이 드문데 뒤에 여러분과 그 으스스한 사람밖에 없다면요? 옷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후드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재킷의 뒤쪽에 넣어서 숨기도록 하세요. 만약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상태라면 걸으면서 머리를 풀도록 하세요. 쫓는 사람이 붙잡을 것이 없으면 머리 전체를 움켜쥐거나 옷을 잡아당기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에게 붙잡혔다면 옷과 신발이 실제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킷을 벗도록 해보세요. 꼭 앞으로 여는 지퍼가 달린 옷이길 바랄게요. 굽이 높은 신발은 호신용으로 디자인된 것 같아요. 설마 걸으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발을 쓰는 겁니다. 쫓는 사람의 발 위를 있는 힘을 다해 찍어주세요. 정말 아프겠죠. 그들의 주인은 분명 아픈 발등으로 돌아가겠죠. 플랫 슈즈도 괜찮지만 물론 하이힐만큼 효과적이진 않죠. 그 낯선 사람을 떨쳐야 할 겁니다. 방금 떠난 번화가에서 멀리 오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까먹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내 지갑이 어딨지? 라고 크게 말하고 핸드폰을 찾지는 마세요. 그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쉽게 쫓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걷기 시작하세요. 스토커가 붐비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를 쫓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이들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에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웹 서핑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화면에 나오는 빛이 눈을 어둠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느리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게다가 그 낯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핸드폰일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마세요. 잘 아는 동네에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기억해두세요. 걸으면서 거리 이름을 확인하고 번지수와 주변에 어떤 상점이나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무거운 책과 식료품 가방을 들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 순간 짐을 버릴 준비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조용히 있지 마세요. 떠날 때 큰 소리를 내고 도와주세요 대신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사람들은 집이 불에 타지 않도록 불이야를 외치는 사람을 더 빠르게 도와줄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밤 10시 헬스클럽에서 나와 버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우선 같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에 서도록 하세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 건물 안에 서 있도록 하세요. 버스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면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의심스러워 보일 경우 혹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대개 버스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버스의 가장 먼 구석에 가지 말고 운전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다른 승객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이 많이 사는 건물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슈퍼마켓이나 커피숍에 가서 사람들 틈에 숨도록 하세요. 재킷이 안에 입은 옷과 색이 다르다면 벗으세요. 스토커가 알아보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쫓아온 사람이 결심을 했다면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해야 할 일은 곧장 화장실로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스토커가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거기 있다면 줄을 서서 음료를 주문하고 직원 중 한 명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감시를 해줄 겁니다. 음료를 받고 앉으세요. 핸드폰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 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하품을 하세요. 쫓아온 사람도 하품을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되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보는 척 해보세요. 그들도 시계를 확인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커를 속이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지고 커피숍에서 나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2, 3분 정도 조금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온다면 바로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쫓는 게 아닌 한 그 사람이 카페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데리러 왔다면 직원한테 커피숍 뒷문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언제든지 혼자 걷지 말고 항상 복잡한 길로 다니고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도착했다고 치죠. 엘리베이터는 수상쩍은 등장인물들이 흔히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항상 타기 전에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 옆에 수상한 행동을 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제어판 옆에 서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연히 여러분 근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제어판의 버튼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때때론 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조깅하는 사람, 경보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움직임으로 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세요. 강아지의 표적에서 옆으로 비껴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를 여러분 시야 안에 두세요. 또한 무언가로 개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뭔가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허리에 묶은 옷일 수도 있죠. 그 옷을 재빨리 벗어서 개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깅을 하러 가고 있는데 길 잃은 개가 있을 수도 있다면 강아지 모양의 인형을 가져가세요. 비상시엔 신발을 던지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맨발로 집에 걸어가는 건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얼굴, 목, 가슴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물리기 가장 좋은 곳은 팔뚝입니다. 만약 개가 여러분을 물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몸을 당겨 빼려 하지 마세요.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고 통제력을 잃게 돼요. 재빨리 낙하선을 착용하고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섬에 착륙합니다. 그래도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여러분뿐이었네요. 다행히 폭풍으로 인해 낙하산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몸을 풀고 야자수 아래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해요.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태양은 빛나고 파도는 잔잔하고 친절해 보여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물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에요. 주변에는 배도 사람도 다른 생명체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섬을 정찰합니다.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작은 섬의 한쪽에 고철과 비행기의 잔해가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봉인된 상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덕트 테이프 롤이 쌓여 있네요.
섬을 통과한 후 덕트 테이프 상자를 끌고 캠프로 돌아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곧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섬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고 신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샌들을 만들어야 해요. 나뭇가지 몇 개를 잡고 덕테이프를 이용해 새 신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도 발 크기만한 나무 껍질 조각에 덕테이프를 붙여요. 이것이 새 신발 밑창이 될 거예요. 덕테이프는 매끄럽고 발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몇 개 더 붙인 후 덕테이프를 발에 감으면 짜잔! 덕테이프 샌들이 완성됐어요. 이제 발을 다치지 않고 섬의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섬을 따라 걷다 보니 더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셔츠를 머리에 두르고 있지만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덕테이프를 이용해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머리에 씁니다. 이제 가도 안전해요. 잠시 후 섬 주변에서 찾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바위 암초에서 크고 맛있는 게와 물고기를 발견하지만 맨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긴 나뭇가지를 잡고 야자수 잎을 가져다가 모은 것을 하나로 묶어 그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덕테이프로 그물을 보강하고 산호초로 향해요. 임시로 만든 샌들과 머리를 보호할 모자를 쓰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덕테이프는 2롤 뿐이에요. 잠시 후 물고기와 게를 잡아서 캠프로 가져갑니다. 불을 피우고 잡은 물고기를 굽기 시작해요. 통나무에 앉아있지만 그런 자리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덕테이프를 가져다가 돗자리를 만듭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맛있게 먹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물이에요. 주변에 담수는 없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 코코넛을 가져와 디저트를 먹고 코코넛 밀크를 마시며 기운을 차립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새 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덕테이프를 붙여서 작은 오두막을 준비해요. 동시에 빗물을 모으기 위해 덕테이프로 깔때기를 만들어요. 깔때기에 들어간 물은 역시 덕테이프로 만든 임시 연못에 모입니다. 이 시점에서 덕테이프 롤의 거의 절반을 사용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새 바닥 매트가 있는 오두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루해서 오두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덕테이프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만든 저수지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해요. 즉시 코코넛 껍질을 잔으로 사용해 물을 마십니다. 오두막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편안한 매트에서 스르르 낮잠에 들어요. 다음날 덕테이프 재고를 확인해보니 마지막 테이프의 절반을 썼어요. 안전하고 견고한 오두막을 만들었고 산호초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이미 섬에서 5일을 보냈으니 이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배도 보이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운이 좋았어요. 멀리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덕테이프 상자를 살펴본 후 뗏목을 만들어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모으고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큰 통나무를 모아 바닥에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묶을 나무 껍질과 나뭇잎으로 만든 밧줄을 준비합니다. 몸에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커요. 그런 다음 다른 통나무 세트를 가져와 베이스 위에 놓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2번째 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가라앉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뗏목을 보강하기 위해 약한 부분을 모두 덕테이프로 감아요. 나뭇가지 몇 개를 사용해서 덕테이프로 만든 패드를 붙여 저을 수 있는 롤을 만듭니다. 오두막과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테이프를 포함해 보급품의 약 75%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새 덕테이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해요. 바닥과 롤을 완성한 후에는 음식과 물품을 보관하고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요. 또한 나무로 돛대를 만들고 천조각을 돛으로 사용해요. 뗏목을 물 위에 올려놓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돛을 열고 노를 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해요. 고개를 돌려 지난 5일 동안 여러분의 집이었던 섬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섬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상 상황에 사용할 덕테이프가 아직 한 롤 더 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여요. 생선을 간식으로 먹고 물을 마시다가 파도가 더 커진 걸 알아차립니다. 돛을 준비하고 몸을 숨겨요. 뗏목이 튼튼해서 다행이죠. 큰 파도가 뗏목에 부딪혀 음식과 물 일부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뗏목은 아직 온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남은 덕테이프를 사용해 뗏목을 수리합니다. 폭풍으로 식량을 조금 잃었지만 그물로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어요. 코코넛 껍질에 작고 안전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요리해 먹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즉시 나뭇가지를 집어 불을 붙이고 이곳을 볼 수 있도록 흔들기 시작합니다. 배는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채요. 그들은 비상용 보트를 내리고 여러분을 태워서 구조해요. 덕테이프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드디어 해냈군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할 준비가 됐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서 3650m 상공에 있는 비행기의 문에 섭니다. 공중으로 뛰어나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강사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낙하산 확인을 안 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만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를 당겨서 낙하산을 펴니다. 하지만 제대로 펴지지 않고 큰 덩어리로 튀어나오고 이제 여러분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어지럽지만 정신을 차려야 해요. 몇 초가 매우 중요하고 이 고도에서 행동할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을 펴서 팔과 다리가 X를 이루도록 보호맨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조금 더 생겨서 약간 안정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안 좋았지만 이제 비상 예비 낙하산을 펼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아직도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지만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비상 낙하산이라고 생각한 끈을 잡고 세게 당겨요. 이런, 그건 다리 끈이었어요. 등에 있는 컨테이너가 풀려서 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어요. 다리끈을 꽉 잡고 조입니다. 이제 안전조치 절차가 생각났어요. 1단계, 빨간색 손잡이로 주 낙하산을 분리해요. 이제 또 자유낙하가 시작됐어요. 2단계, 이제 은색 낙하산줄 손잡이를 찾아 예비 낙하산을 펴니다. 서둘러야 해요. 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손잡이가 어딨지? 왼쪽 가슴에 있군요. 그걸 힘껏 잡아당겨요. 파박! 낙하산이 튀어나오고 하강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숨이 막힐 것 같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리세요? 그래요. 마침내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땅에 착륙하기 전에 약 10초 동안요. 살살 발 먼저요. 재밌겠네요. 저도 해볼래요. 언제나처럼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확률은 1000만분의 1이에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배 더 높아요. 하지만 오늘은 운이 나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5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르래 시스템이 고장나서 케이블이 끊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빨리 등을 대고 누워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 팔을 머리에 두르고 다른 한 팔을 얼굴 위에 올려서 떨어질 수 있는 물체로부터 보호해요. 다리를 적당히 벌려요. 몇 초 후에 있을 충격에 대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했고 온갖 파편이 주위로 떨어져요. 잘했어요. 부상을 피했어요. 하지만 점프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너무 일찍 뛰면 하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너무 늦게 뛰면 위로 튀어오르는 속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머리를 부딪히게 될 거예요. 속도에 효과적이려면 정확한 순간에 점프해야 합니다. 강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순전히 운에 달렸죠. 그래서 눕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다른 날과 같이 다리를 건넙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다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불행하게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리는 과도한 무게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있어요. 다리가 강으로 떨어지면 차는 위에 떠오릅니다. 차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침착하고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최대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빨리 행동하고 창문을 내려야 해요. 안전벨트를 벗었을 때 창문 위로 물이 올라간 걸 알아차립니다. 창문을 아래로 내리려고 해도 압력 때문에 꼼짝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량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돼요. 게다가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할 거예요. 차가 바닥에 닿고 물이 천천히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압력이 너무 강해서 꼼짝도 안 해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에 충분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압력을 조절해서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한된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유리창을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압 때문에 쉽게 깰 수 있고 물이 빠르게 흘러들어옵니다. 창틀을 잡고 마지막 심호흡을 합니다. 차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갑자기 석션이 멈춥니다. 창문에서 몸을 빼서 차 위로 발을 디디고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수면 위로 헤엄쳐가요. 같이 카풀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음으로 숲에서 하이킹을 하러 가서 일몰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요. 사진을 찍는데 정말 멋져요. 그런데 잠깐, 캠프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쪽이죠?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확인해요. 지도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여러분은 혹독한 날씨에 쉴 곳이 없으면 3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어요. 물 없이는 3일 동안 살 수 있고요. 음식 없이는 최대 3주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다음 작업을 처리해야 해요. 첫 번째 임무는 대피소를 짓는 거예요.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큰 막대기를 나무에 기대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튼튼한 틀로 양쪽에 벽을 2개 만들어요. 숲에는 나뭇잎이 많이 있는데 단열과 보호를 위해 지붕을 나뭇잎 무더기로 덮어요. 안쪽에는 나뭇잎으로 멋진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잠자리는 너무 불편했지만 여행 앱에 후기를 남길 시간이 없어요. 다음 과제는 물을 찾는 거예요. 뚜렷한 경사를 따라가다가 결국 개울을 찾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시냇물이 강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냇물을 따라 걸어요. 물이 풍부한 곳을 따라 사람들과 문명의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몇 시간이 지나자 배가 꼬르륵거려요. 맛있는 간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리랑 버섯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독이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래된 나무와 가지 아래에서 벌레를 찾아요.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밀웜을 발견했어요. 어떤 곤충은 요리하면 철분, 단백질, 비타민 B12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자 식욕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드디어 개울은 강으로 연결되고 그 바로 앞에 다리가 있어요. 무너진 그 다리 말고요. 고생은 끝났어요. 벌레를 버리고 다음 모험을 시작하며 식당을 찾습니다. 같이 캠핑도 안 갈래요. 들판을 걷고 있어요.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토네이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시속 96km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토네이도 그 자체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나무와 건물을 위험한 비행물체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은 빠른 바람에 실려 시속 480km로 날아다녀요. 피난처를 찾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나무나 다른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도랑입니다. 도랑에 들어가 윗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요. 납작 엎드려 있는 동안 주위에 우레와 같은 소음이 들리면서 마치 거대한 제트 엔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시무시한 소리지만 다행히도 토네이도의 경로에 있지는 않아요. 머리 위로 작은 파편들이 내는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많은 파편들이 주위에 쿵쾅거리며 충돌하지만 다행히도 피해갑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져요. 숨을 조절... 자, 여러분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나봐요. 이런 궁지에 몰렸군요. 떨어지는 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덤불, 관목, 나무, 바위 등 보이는 것을 모두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긴 낙하를 더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 떨어질 때마다 그 충격은 줄어들 거예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기회도 생기겠죠? 그 여자분과는 안 되겠지만요. 창문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길에 무엇이든 매달리도록 하세요. 아마 여러분을 잡아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하강 구간이 있을 겁니다. 캐노피는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진정한 생명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아프긴 하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무릎을 조금 굽혀야 하기도 할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다리가 동시에 땅에 닿게 되고 결과적으로 덜 심각해질 거예요. 또 다른 팁은 착륙할 때마다 발가락 끝부터 떨어지게 하고 다리를 절대 똑바로 세운 채 떨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발로 머리를 감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콘크리트나 진흙 웅덩이 위에 떨어진다 해도 머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유사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에 갇히게 된다면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먼저 침착하세요. 그러면 허리보다 더 높이 잠기지 않게 될 겁니다. 신발, 가방, 심지어 옷까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세요. 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리를 흔들면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발은 항상 위로 올려야 합니다. 떠오르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누운 자세는 안 됩니다. 작은 걸음으로 뒤로 이동하세요. 큰 걸음은 내딛기가 어려우므로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단단한 바닥에 닿으면 오래 밖으로 굴러 나오세요. 야생동물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때로 움직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면 첫 번째 규칙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면 바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넘어졌다면 에어포켓을 만들어 보세요. 발을 얼굴과 가슴 위로 올려 감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급류처럼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곧장 옆으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야외에서 길을 잃었는데 낚시를 해야 한다면 깡통 뚜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리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비스듬히 잘라내고 금속을 다듬어 실제 고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카로운 끝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캔은 임시 요리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캔의 옆면에 구멍을 내세요. 안에다 땔감을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치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조림 뚜껑 고리와 함께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두 나무 사이에 고정해서 빨랫줄처럼 쓸 수 있죠. 얇아도 한 가닥으로 2.2kg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긴 막대기와 칼을 치실로 묶어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연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큰 나무 조각에 불을 붙일 만한 불쏘시개가 없다면 치실을 태워보세요. 치실은 또한 훌륭한 임시 신발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드는 칼이 있다면 평범한 플라스틱 병으로 매우 강한 밧줄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작은 그루터기부터 찾아야 해요. 병과 거의 같은 직경이어야 해요. 그루터기 가운데를 가로질러 틈을 만드세요. 그런 뒤에 칼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그루터기의 새김눈을 만들어주세요. 병의 목을 잘라내고 가장자리에 작은 눈금을 내세요. 너비는 원하는 밧줄 너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병의 가장자리를 가운데 틈 안쪽에 놓고 칼날을 틈 쪽으로 넣어서 그루터기의 새김눈에 칼을 넣습니다. 병을 틈 사이로 천천히 당기기 시작하면 병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칼날이 밧줄을 잘라낼 겁니다. 이 밧줄로 통나무를 잘 고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두막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음식 없이는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야생의 물은 때때로 맛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임시 정수 필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불부터 시작하세요. 끓는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재가 차가워지면 바로 일정한 크기의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갈아주세요. 숲에서 발견한 아무 수치나 사용하지 마세요. 숯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잘라내고 뚜껑에 구멍을 내세요. 뒤집어서 숯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10cm라면 충분해요. 물이 다 떨어지면 마실 수 있어요. 함께 나온 숯을 걸러내려면 깨끗한 천 조각으로 뚜껑을 감싸 여과시켜주세요. 아, 배가 고파지네요. 불을 지펴야 할 것 같아요. 아휴, 성냥도 라이터도 없네요. 임시로 불을 피울 도구가 있는지 주머니를 뒤져 살펴보죠. 아마 손전등에 있었던 배터리와 검 포장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호일을 얇게 잘라야 하는데 배터리의 양 끝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해요. 호일의 중간 부분이 끝보다 더 얇아야 하고요. 마른 풀더미, 작은 통나무, 심지어 종이더미 등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것들 가까이에서 불을 지피세요. 몇 초 안에 호일이 점화되어 불이 붙을 거예요. 모기는 정말 고통스럽죠? 숲에는 모기가 정말 많아요. 이 나쁜 놈들을 멀리 쫓기 위해 DIY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또는 에센셜 오일이 가득한 다른 감귤류 과일만 있으면 됩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고 미리 지리겨서 귀중한 에센셜 오일이 나오게 하세요. 모기를 막는 한 가지 더 유용한 방법은 부싯길에 오렌지 껍질 몇 개를 넣는 거예요. 불이 타면서 에센셜 오일이 나오고 성가신 녀석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버릴 겁니다. 만약 길을 잃었는데 긴급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으면 작은 불 3개를 피우고 잔디와 같은 녹색 초목을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젖은 천으로 그 위를 덮어주세요. 크고 하얀 연기가 날 텐데 나란히 피운 3개의 연기는 비상을 뜻합니다. 불에 기름을 조금 넣으면 연기가 시커멓게 변할 거예요. 만약 기름이 없다면 대신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하세요. 불은 더 높게 피울수록 더 좋으니까 보일 만한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 두 손을 묶었네요.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제일 먼저 손목을 움직여 그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밧줄은 보통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마찰을 가하면 절단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였다면 부러뜨려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손가락 마디를 함께 누른 후 손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날카롭게 내리치세요. 압력 때문에 케이블 타이가 부러질 거예요. 또한 케이블 타이로 묶은 매듭에서 빠져나와야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이렇게 하면 손목이 넓어져서 틈을 넓힐 수 있습니다. 주먹을 풀면 끈이 느슨해져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스 테이프는 씹어서 찢을 수도 있고 물기가 있으면 더 부드러워져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침으로 촉촉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흐르는 물을 건너는 것은 보기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널 때는 똑바르고 넓은 구간을 선택하세요.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살이 너무 빠르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막대기를 넣어보고 평균 걸음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다른 곳으로 건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근처에 보트가 있는지 둘러볼 수도 있죠. 바보같이 굴 필요가 없어요. 과학과 여러분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생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덤불에서 뱀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발목 위를 묵니다. 참 운도 없네요. 침착하세요.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에 2개의 깊은 구멍난 상처가 보인다면 독사의 송곳니 자국입니다. 독사가 아닌 뱀에게 물렸다면 U자 모양의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보일 거예요. 약 600종의 독사가 있는데 살무사와 코브라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살무사에게 물렸다면 상처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독을 한 부위에 가두면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브라에 물렸을 경우 독이 몸 안으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상처 부위를 붕대로 묶어야 합니다. 물린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네, 코브라 독은 횡격막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을 빨아내지 마세요. 독은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자세히 보고 가능하면 뱀 사진을 찍어서 의료진에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찍으세요.
뱀에서 알레르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려운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부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희귀한 사례가 있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치아 교정을 받았고 일주일 후 손목시계를 찬 부분과 배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교정기에 니켈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햇볕에 한두 시간 동안 앉아있은 후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면 햇볕에 탄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일 겁니다. 또한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돌기가 솟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때때로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라임 같은 과일이나 파스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일과 채소를 멀리하세요.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꽃가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그 단백질에 진짜 꽃가루처럼 반응합니다. 가려움증, 입과 얼굴의 부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에 깊은 상처가 났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우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팔을 올리고 깨끗한 압박 붕대로 상처 부위에 압력을 가합니다. 붕대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제거하도록 두세요. 압박 붕대가 충분하지 않다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추가하면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몸의 주요 동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응급 상황에서 압박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겠죠? 팔뚝에 베인 상처가 있다면 팔 위쪽에 있는 상완 동맥에 압력을 가합니다. 상처가 손바닥에 있으면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에 압력을 가하세요. 겨울에 눈폭풍이 부는데 차 안에 갇혔습니다. 밖은 춥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기온이 편안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표면 열 생산량이 50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이 여러분을 오래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 후 근육의 연료가 고갈되고 근육이 수축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몸떨림을 멈추고 피곤해하면서 잠들려고 한다면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로 데려가서 젖은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을 문지르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으로 가슴, 목, 아랫배를 열찜질해주세요. 절대로 팔이나 다리에 열찜질을 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열기는 차가운 피를 심장, 뇌, 폐로 다시 밀어내서 신체의 심부 체온을 떨어지게 합니다. 허허벌판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기상특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렸다는 건 토네이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레이더에 나타났거나 직접 목격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박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박은 폭풍 속의 상승기류가 비를 두꺼운 구름 속으로 밀어넣어 비가 얼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다가오면 비 없이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공기는 고요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죠. 갑자기 구름이 회전하는 패턴이나 하늘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폭포수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기차나 제트기 소리와 비슷할 거예요.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나뭇가지와 잎을 위로 당깁니다. 토네이도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세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지만 모든 문을 확인해봐도 열린 곳이 없어요. 다음날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가슴 통증과 함께 무서운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문제는 집안에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면 혈류 속에 쌓이게 되고 몸에 있는 산소를 대체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또한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구조를 요청하세요.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복도나 침실에 설치하세요. 1년에 2번 배터리를 확인하고 알람이 울리면 집 밖으로 나가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호수의 얼음은 전보다 더 두꺼워 보여요. 아, 이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음물에 빠지고 맙니다. 먼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몸은 충격에 빠집니다. 걱정 마세요. 1에서 3분 후면 지나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얼음 조각을 찾아서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어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팔을 얹고 다리를 차서 얼음 조각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얼음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거든 일어서지 마세요. 만약 일어서면 여러분의 체중은 더 작은 얼음 부위에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얼음이 다시 깨질 거예요. 단단한 얼음 위에 도착할 때까지 몸을 굴리세요. 뜨거운 차에 유리창을 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창문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여러 층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뒷유리창이나 앞유리창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깨기가 더 힘듭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측 창문을 노리세요. 망치가 있다면 유리 한가운데를 치지 마세요. 유리 가장자리를 쳐야 유리가 더 잘 깨집니다. 그런데 창문이 망치며 드라이버며 주변에 있는 온갖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깨지지 않는다면 작고 뾰족한 돌멩이를 찾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후드를 열고 스파크 플러그를 뽑아서 도자기 케이스를 부순 다음 깨진 세라믹 조각을 창문을 향해 던집니다. 한여름 태평양 연안 어딘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군요. 갑자기 강한 지진이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수위의 변화인데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바닷물이 빠르게 빠지고 해저면이 노출되는 것이 보이거든 적어도 해발 30.5m 높이의 1.6km 내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치기까지 5분의 대피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과학과 여러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와! 여러분은 방금 브라질 상공에서 비행기 밖으로 밀려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낙하산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땅 외엔 아무것도 없죠. 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열려라 망할 낙하산. 드디어. 하지만 막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안돼. 아마존강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요. 첨벙. 무거운 천에 덮여 물속에 있어요. 한쪽으로 밀어내면서 숨쉬기 위해 몸부림치며 방향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낙하산 함정에서 벗어나자마자 물속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는 걸 눈치챕니다. 검은 실루엣 하나가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어요. 저기 하나 더 있어요. 2, 3, 5. 물고기가 때로 있는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안 돼. 공포감에 얼어버립니다. 피라냐예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싶지만 잠깐만요. 피라냐는 차분하고 심지어 약간 수줍음을 타요. 보통 사람을 쫓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피라냐는 여러분을 더 무서워해요. 게다가 사냥꾼이라기보단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부니까 여러분에게 그리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면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다시 확인하러 오려고 할지도 몰라요. 물론 이빨을 드러내고요. 어떤 피라냐 종은 채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녀석들은 맛있는 인간 스테이크를 거절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침착하게 있든지 아니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중 가장 위험한 종인 피라냐 나테리는 청각이 뛰어나며 소음에 반응해요. 그런 식으로 먹이의 위치를 찾는 거죠. 잠재적인 먹이를 찾았을 때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물고기 떼 전체가 의사소통을 해요. 소리 질러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세요.
피라냐 나테리는 소리를 들으면 사냥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스스로 내기도 해요. 만약 피라냐를 하나 잡거나 다른 물고기와 마주치게 한다면 피라냐는 개처럼 짖을 거예요. 이래도 아직 안 무서우냐는 뜻이요. 낙하산은 아직 버리지 마세요. 배낭 안에 뭔가 있다면 손과 발을 보호하도록 하세요. 이건 연약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피라냐가 노리는 꽤 맛있는 표적일 테니까요. 피라냐의 턱은 뼈를 으깰 정도로 강하니 단단한 신발과 두꺼운 장갑이 욕이 날 거예요. 영화에선 종종 피라냐를 엄청난 톱니 이빨들을 장전한 흉포한 괴물로 표현하죠. 봄방학 동안 호수에서 노는 재미를 다 망쳐놓는 걸 보니 다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 헐리우드는 이 아이디어를 시오도어 루즈벨트에게 얻었어요. 20세기 초 그는 피라냐를 세상에서 가장 흉포한 물고기라고 묘사한 책을 썼어요. 그는 물고기 떼가 단 몇 초 만에 소 전체를 해치우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완전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그건 인간이나 몇몇 더 큰 동물들이 피라냐를 직면했을 때의 전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네, 이들의 면도날 이빨은 정말 무자비하게 뾰족한데 길이는 약 5mm 정도 돼요. 상어나 피라냐 같은 해양동물의 이빨이 빠진다는 건 상식이죠. 상어는 하나씩 빠지지만 피라냐는 4분의 1이 빠져요. 피라냐는 무는 힘이 강한데 실제로 자신들보다 몇 배나 큰 크기의 동물들을 해치울 수 있는 이유는 씹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턱을 딱 닫고 물면 음식이 바로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돌면서 항상 위치를 바꾸고 먹이를 물고 매우 빠르게 돌아다녀요. 그러니 물이 끓는 것처럼 일어나는 게 보인다면 그건 위험을 의미해요. 오늘날 물고기의 고대 친척인 메가피라냐는 약 1000만 년 전에 살았고 무는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예를 들어 티라노는 무게가 10kg밖에 나가지 않았던 메가피라냐보다 훨씬 덩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무는 힘이 겨우 3배 더 강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일상 식단은 아니에요. 피라냐는 동물의 잔해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프고 늙은 동물을 쫓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발 피라냐 알 근처에 있는 게 아니길 바래요. 왜냐하면 피라냐는 알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쓰는 걸 주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때와 그대로 굶주렸을 때의 상황은 루즈벨트의 이야기에서 나온 소처럼 공격이 좀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래도 연구에 따르면 5분 이내로 그렇게 큰 동물을 처리하려면 약 500마리의 피라냐가 필요한데 이건 확실히 기록된 물고기 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예요. 사실 물고기 떼의 일반적인 크기는 20마리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처치하려면 수가 좀 더 있어야 할 거예요. 천천히 흐르고 얕고 따뜻한 물은 이들이 쉬면서 번식하길 선호하는 곳이죠. 그러니 만약 기회가 있다면 더 깊고 차갑고 강하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로 이동하세요. 좋아요. 피라냐를 따돌리고 수영하며 강물은 여러분을 멀리 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지느러미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이미 아마존강은 충분히 무서운데 이젠 상어까지 등장하려나 봐요. 그냥 상어가 아니라 뱀상어, 백상아리와 더불어 가장 위험한 종 중 하나인 황소상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세죠. 피라냐가 다 뭐예요? 이 상어들이 영화에 더 많이 등장한다고요. 황소상어는 바닷물과 민물 둘 다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따뜻하고 얕은 강 형태의 물을 엄청 좋아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처럼요. 황소상어는 새끼를 기르거나 알을 낳지 않아요. 포유류처럼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민물 서식지로 가는 걸 선호하죠. 황소상어는 거북이, 새, 갑각류 그리고 다른 물고기를 먹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것들은 가끔 하마를 공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짐승을 상대로 한 싸움에 운이 안 따를 때가 종종 있죠. 황소상어는 음식에 관해서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 헤엄쳐오는 맛있는 먹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네요. 비록 그 순간 하고 싶은 유일한 것이 몸을 최대한 멀리 내던져 벗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계세요. 상어가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쉬면서 무심하게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에 떠서 상어를 주시하세요. 멀리 헤엄쳐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첫 번째 상어는 여러분을 쫓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상어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좋아요. 다른 방법을 쓰세요.
이 동물들은 입으로 헤엄쳐 들어가주는 쉬운 먹이를 선호하니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상어는 고마워할 거예요. 눈, 아가미, 코와 같이 민감한 부위를 찾으세요. 특히 날카로운 뭔가를 갖고 있다면 말이죠. 얕은 물에 있을 때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땅을 딛고 굳건하게 서 있으세요. 무술 영화에서 봤던 그 많은 동작들을 조금 과시해보세요. 만약 주위에 산호초, 바위 또는 다른 단단한 물체가 있다면 상어가 뒤에서 놀라게 할 수 없도록 그것들의 등을 기대 서세요. 만약 열린 물속에 있다면 모든 방향을 다 가릴 수 있게 서로 등을 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 게 좋아요. 눈을 맞췄어요. 놀란 상어는 떠났지만 아직 긴장을 풀지는 마세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제 모든 공포를 뱉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서 마침내 물과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있는 곳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은 해안으로 나와 숨을 거칠게 쉬면서 긴장을 풉니다. 이제 끝난 거면 좋겠는데 충분히 겪은 거 아닌가요? 안 돼. 또 소리가 나요. 이번엔 뭐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고 하면 매나 독수리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생긴 화식조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앞서 언급된 악명 높은 성난새들보다 말이에요. 가장 큰 화식조종은 보통 사람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도 그만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통통한 새들은 날지 못해요. 여러분도 날지 못하죠? 하지만 화식조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화식조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마세요. 화식조는 수영도 잘해서 물속에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난 화식조가 쫓아오고 있다면 도주 차량이 필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식조의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호꼬니는 우아하고 멋진 동물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13kg짜리 새를 만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날개에 뼈 같은 발톱이 달려있는데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날개 너비는 약 2.5m 정도이고 날개로 여러분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기도 합니다. 호꼬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을 자주 공격합니다. 특히 새끼가 근처에 있을 때는요. 우아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소리도 아주 요란해요. 호꼬니는 크게 쉬쉬대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짖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실한 경고예요. 인간과 까치는 항상 이상하고도 애증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 크기의 새들은 때때로 매우 공격적이지만 괴롭히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까치는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맛있는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발코니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까치를 괴롭히면 까치가 그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게 될 거예요. 혹시나 까치에게 눈을 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펠리컨은 사랑의 상징이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제 왜 펠리컨이 먹이를 씹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펠리컨 둥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펠리컨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펠리컨에게 물리고 싶진 않잖아요. 좋아요. 이 새는 그 이름만으로도 약간은 겁을 줄 수 있어요. 넓적부리 황새는 엄청나게 큰 새인데 키가 최대 1.5m에 달합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커요. 이 새가 악어와 싸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아기 악어겠지만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턱 덕분에 단 한 번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지 않다고요? 게다가 이 새들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마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처럼요. 만일 겁쟁이 타조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타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첫째, 타조는 사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모래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둘째, 타조는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해서 만약 타조 새끼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 헤비급의 짐승들은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안 무섭다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타조는 닭과 함께 티라노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입니다.
호아친 새는 지독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무해해 보이지만 호아친 아기 새들은 악명 높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새의 날개에는 2개의 뚜렷한 발톱이 있는데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첫째, 포식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둘째, 아기 새가 둥지에서 벗어났을 때 나무에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새가 자라면 발톱은 전이처럼 사라집니다. 때때로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새라면 벌새의 신진대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거의 150kg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명도 훨씬 짧을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머리를 염색한다면 생각보다 수염수리와 공통점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과 수염수리는 아마도 일부러 머리를 염색하는 유일한 종일 겁니다. 수염수리는 다른 새들에게 우위를 보이기 위해 깃털을 붉은 흙으로 염색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변화를 위해 염색을 하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비행기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거대합니다. 날개 너비는 거의 3m에 달합니다.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새들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에는 약 200마리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바시안 개똥집박이었다면 냉장고에서 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들리지만 이 새들은 이런 방법으로 숨은 지렁이를 찾습니다. 가스 공격에 놀란 지렁이들은 쉬운 타깃이 되죠. 코를 막고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이상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늘을 보세요. 이 목록에서 독이 있는 새를 기대하진 않겠지만 두건 피토비를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들을 만진 후에 무감각과 타는 듯한 느낌을 계속 경험하고 나서 새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깃털, 특히 아랫부분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독소를 스스로 생산하진 않아요. 아마도 새들이 먹는 딱정벌레로부터 독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톱, 날개 기러기는 어때요? 이 녀석들 역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독성은 물집 딱정벌레를 먹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웩! 만지는 것은 안전하지만 먹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익혀 먹는다 해도 독소는 남아있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은 또 하나의 새는 커먼 퀘일입니다. 보통 가금류로 사육하는 메추라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커먼 퀘일은 독이 있어서 심지어 신부전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특정 식물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새들이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만 독성이 있고 그 외 기간에는 맛있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고 근육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눈 올빼미를 발견한다면 눈을 감고 달리세요.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발톱을 머리, 눈처럼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게 하죠. 아시겠죠? 눈 올빼미는 건드리지 마세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은 또 다른 종은 떼까치입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여요. 이 작은 몸집에 순수한 눈을 보세요.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 새들은 악명 높은 중남미 다트개구리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파란머리 아프리타는 작긴 하지만 이 작은 새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독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특별한 독소를 제공하는 특정 종류의 딱정벌레만 먹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독 때문에 감각을 잃게 될 거예요. 익혀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아 먹을 수 없습니다. 검독수리는 조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최대 1.8kg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어요. 거북이나 다른 먹이를 쉽게 낚아챕니다. 이 힘센 새들은 어린아기를 채워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이 독수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기러기는 여러 해 동안 인간 가까이 살았지만 인간이 둥지 근처에 다가가는 걸 여전히 경계합니다. 특히 봄 짝짓기철에는요. 이 시기에 알, 짝 또는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단히 화난 새들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낭만적인 갈매기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일 정도겠죠? 글쎄요, 이 생각은 매우 틀린 것일 수 있는데 이 새들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다른 새들처럼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들을 건드리지 말고 둥지에 다가가지 마세요. 타임머신이 마침내 발명된다면 과거의 새도 조심해야 합니다. 벨로시랩터는 다른 공룡들처럼 오래전에 존재했습니다.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로시랩터는 비늘 도마뱀이 아니라 사실 새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칼날 같은 발톱입니다.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요. 만약 미래로 가더라도 조심하세요. 거기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